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 프레시던트 데이를 맞아 휴장했었는데요.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유럽 증시도 큰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에 나온 주요 뉴스들 먼저 살펴드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었고요. 유럽 증시는 미 증시 휴장 속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영국만 기술적으로 가장 강한 모습 속에 오늘 소폭 빠졌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조금이지만 올랐습니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의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의 경기가 올 하반기 정도에 회복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상반기까지는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독일의 분데스방크인 역시 중앙은행 총재는요. 독일은 그러나 올해 1분기부터 기대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사실상 독일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세로 떨어지면서 각국의 우려를 낳은 바 있습니다. 독일만큼은 1분기 기대 봄직하겠고요.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의 20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요. 새로운 아베 그리고 오바마 일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개장이 아직 한 5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주요 코너들 먼저 살펴드릴게요. 네, 먼저 오늘장 시초가 공략해서 빠르게 수익이 날 만한 종목 알아보는 시초가 공략주 시간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정헌 부장님께 언제나 여쭙고 있는데요. 부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빅솔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도 있지만 M&A 매물로 나왔다라는 뉴스 알려주시면서 시초가에 사보자 하셨는데 몇 분 만에 바로 한 6% 가까이 수익이 나더라고요. 축하드릴게요. AS 들어볼까요? 네, 어제 사실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잠깐 터치를 했습니다만 제가 예상 손절가가 지금 장중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상대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일단 M&A 관련 매물 기사가 나왔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빅스론이 매물로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또 포스프린트에 대한 성장성 여러 가지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배를 해서는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14,000원 정도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외국인 기관 각각 외국인 29,000주, 기관 58,000주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측면 보더라도 밸류에이션 측면을 접근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원시적으로는 성공으로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언제나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초가 공략주 코너인 걸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인지하고 계실 듯 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공략해볼 만한 시초가 종목이 마크로젠이라면서요. 제가 2월 7일 날 서울TV 이 코너를 통해서 한번 제시했던 종목이고요. 그때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제가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마크로젠을 기업 계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DNA 염기설 분석 서비스와 이 DNA 칩 개발 판매 이런 DNA 제작 공급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서 유전자 분석 전문 업체로 이제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시장 60%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석 서비스의 성장성입니다. 개인별 맞춤의학 실현을 위해서 이 다양한 생명체의 염기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크로젠인데 200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최초의 유전자 분석 업체입니다. 이 총 매출의 84% 이상이 유전자 분석 서비스고요. 이 분석에 이용되는 DNA 칩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델 동물, 특히 이제 마우스의 판매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역시 그 향후에는 증가하는 분석 서비스 시장 수요에 맞춰서 마크로젠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개인 맞춤 의학 실현 기대감입니다. 마크로젠이 2014년까지, 내년까지 차세대 DNA 이 개발 분석 비용을 $1,000까지 낮출 계획으로 있는데요. 원인 유전자 규명 디베이스 축적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 규명과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개인 유전체 맞춤형 진단 키트 구현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가셔야 된다면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정보에 기반한 맞춤 의학 시장의 선도업체로 좀 확고히 제작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을 줄 수 있는데요. 201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430억과 47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역시 이 지난해 런칭한 글로벌 프리미엄 유전자 브랜드 에이셰크라는 매출 확대와 더불어서 해외 수출 증가가 좀 기대되면서 2012년 대비 매출액은 25% 증가한 548억, 영업이익은 35% 증가한 64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판매 고가 확대와 유전자 분석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올해도 역시 외형과 수익 모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이 12% 수준인 바이오 칩 부분도 이 희귀 유전자 발견 가능해 이런 중국 시장 런칭을 통해서 외형 성장에 상당 부분 좀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평균 PR이 마크로젠이 엄청난 성장성을 좀 국가받으면서 PR 60배 수준에 거래됐는데요.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금 PR 35배 수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는 21배 수준으로 좀 PR 높은 수준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바이오 성장성 프리미엄은 50배 이상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주가 충분히 올해 실적 대비 적정 배를 해서 5만 5천 원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마크로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감안하면 5만 5천 원 정도는 올라가야 마땅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시초가 공략했을 때는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 중장기로도 적합한 종목인지요? 네,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는 38,500원과 39,000원 밴드를 일단 드리겠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제가 단기적으로 34,500원 손절가를 제시해드렸는데 좀 중장기로 넓게 보시는 투자자라면 좀 조정 기회를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단기로 봤을 때 손절 가격은요? 34,5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일 종가가 36,550원이었는데 오늘 시초가 공략해서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그대로 따랐으면이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중장기도 괜찮은 종목, 오늘 마크로젠이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강정훈 부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네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월 19일 화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전일에 기관이 사면서 막판에 플러스로 전환한 코스피였던 거 기억하시죠? 예, 하루 전인데 벌써 가물가물 하시면 안 됩니다. 나흘 연속 올랐지만 사실 만기 이후에는 계속해서 횡보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을 지금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별로 재미를 못 느끼실 것 같은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는데 오늘 과연 우리 증시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만 보고 또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자, 출발은 코스닥 정도만 강한 모습인데 오늘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유스탁의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여쭤보죠. 오늘도 역시 코스피가 조금 빠지면서 출발하네요. 네, 코스피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좀 코스닥에 비해서 조금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1981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중이나고 내일, 오늘만 버틴다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 중에 방향성이 한번 나올 수 있을까 보고 있는데 현재 모양으로 따지자면 일단 상방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나서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지금 3일에서 4일째 지금 옆으로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물 소화의 과정이라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000포인트대까지 혹은 정말 강하게 나온다면 2020포인트대까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왜 혼조세를 띠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해외 증시에 잘 갈 때는 우리나라 국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갔던 부분들. 근데 이제 국내 문제가 어느 정도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외국에 대한 해외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탈리아 총선이라든지 또 미국에 대한 시커스트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조금 혼재세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수는 상승이나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모양만 따진다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으면서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라면은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 삼성생명, 한국전력 전체적으로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기아차,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융주 역시 신한지주, KB금융 역시 조금 소폭 강세를 좀 띠고 있고, 조선진, 현대중공업도 1%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조금 이끌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이쪽에서 힘이 좀 더 나온다라면은 IT도 같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아직은 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일단 외국인이 소폭이나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선물 베이시스가 역시 조금 강세로 좀 모습을 띠면서 어저께도 프로그램 매수가 한 1,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아직은 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죠. 한 40억 정도 전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물 베이스가 좀 더 강세가 이어진다면 프로그램 매수도 조금 매수 우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크하시면서 오전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세한 오늘 업종의 어떤 특징주라든가 흐름을 통해서 저희가 매매해 볼 수 있는 종목 내진 섹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의 출발 상황. 우와, 이렇게 되면 5일 연속 상승인데 오늘은 개인만 사네요. 네, 예. 말씀을 하셨듯이 5일 연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간단하게 좀 짚어보게 된다면 뭐 0.76%도 갭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갭 상승을 하게 되면서 0.17% 519.41포인트의 코스닥 시장은 현재 출발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계속 상승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 고점인 518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인가 여부 한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항이 되고 있는 주봉 차트로 봤을 때 540포인트 부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여부도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대선 테마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선 테마들이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힘을 내줄지가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에 어떤 원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수급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같은 경우에 전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153억 그리고 63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대의 어떤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현재 78억 정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28억 그리고 기관은 45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인데 코스피 장보다 상당히 큰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 현재 수급으로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전일 샀던 업종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갔던 업종들이 IT 하드웨어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었습니다. IT 하드웨어 뭐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 같은 53억 그리고 기관 쪽에 72억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 4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현재 4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기업 중에 어제 36억 그리고 기관들이 38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기업 정도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피팅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한번 이후에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다 보니까 테마주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SK 브로드밴드, 메가스터디, 태용과 같은 종목들이 현재 강보합권 0.5% 정도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성강밴드 다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정도 현재 약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도 플러스권으로 올라와서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이고요. 어제 2% 이상 급반등했었던 니케이는 오늘 조금이지만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외환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상황 역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G20회가 결국에는 뭐 엔저에 면죄부를 줬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제 때문에 닷새 만에 올랐었습니다. 오늘은 드라기 총재 발언에 조금 영향을 받는 것도 같은데 일단 출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50전이 하락한 1,080원 60전
전에 개장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상승한 1,081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 외환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주요 통화상별로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어제 아시아장에서 엔화가 약세를 재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지난 주말에 끝난 G20 회담에서 회원국들이 일본에 대해서 구체적인 압박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서 일본의 경기 부양책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반영해서 달러에는 어제 94.20엔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이 보여준 특징적인 모습은 달러 엔과의 동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엔화의 약세는 통상적으로는 엔원의 하락을 통해서 원화의 강세로 나타납니다만 최근의 경우는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촉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화에게 동반 약세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달러 엔이 94.20엔까지 상승하는 동안 달러 원은 1,085원 20전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달러 엔의 하락 조정과 함께 달러 원 역시 소폭 하락하면서 1,082원 10전에 어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역시 서울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달러 엔의 동향을 주목하면서 달러 원의 거래에 나설 것을 보는데요. 이번 주 달러 엔의 동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로는 일본 중앙은행 신임 총재 지명이 되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미국 방문을 떠나는 목요일 이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무토 도시로 후보의 경우는 가장 덜 비둘기파적인 인사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무토 도시로 후보가 지명될 경우에는 달러 엔이 단기적으로는 소폭 하락하면서 달러 원 역시 소폭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후보들 가운데 누가 임명이 되더라도 결국은 일본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 기조에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원화 역시 약세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참여자들은 달러 엔과 더불어서 N1 환율 동향에도 깊게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N1 환율이 하락할 경우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심이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80원 초반대 중심의 흐름 예상됩니다. 예. 그래요. BOJ 총재의 어떤 임명 자체가 아마 수요일, 목요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빠르면 한 내일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토 토시로가 유력한데 당선되면 오히려 엔달러는 소폭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동향 분석의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작전 타임의 알파라이징 스탁 김도영 대표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 자체는 전약 후 강 가능성, 하지만 그 부분의 여파 속에서 관망세가 뚜렷하다라면 전약과 후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외와 국내 증시에서 정권 이체 교분과 총리 임박설 부분에 대한 교체설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현선물 부분에서의 매수 포지션들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기관계 쪽에서는 최근에 보면 유틸리티 종목과 음식료 쪽으로 다시 한번 주도 섹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파생 시장의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금일 시장도 파생의 변동성으로만 어느 정도의 들끓는 냄비 정도 형태의 우상향 부분과 또다시 하락 모멘텀을 좀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들고 있는데요. 그 여파 속에서 시장 출발과 함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이 삼성전자의 약보합 부분에서 유지되면서 하락 부분들 지지력 나오고 있지만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꾸준하게 강화시키고 있다고 본다면 오늘 역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락폭은 좀 더 경직되는 제한적인 반등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 공격 앞으로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을 좀 잡아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시장에서 기관발 또다시 한번 음식료에 대한 주도, 유틸리티의 주도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가스공사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을 모색을 하면서 지금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긍정의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음식료 관련되어 있는 대상을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동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정원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대응 영역을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정고점을 뚫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에서 숨고르기 양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본다면 3만 원, 즉 오늘 보수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3만 원에서부터 3만 2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고 단기 목표가 설정을 한다면 32,000원 돌파 한찬용으로 목표가를 단기로 트레이딩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손절벨 라인 분명히 지켜야겠죠. 현재 기준에서는 저희 알파라이징 스탁 같은 경우는 시장이 숨고르기 양상, 조정 양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상 같은 경우 손절 라인 28,700원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솔케미칼입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런 언급이 있죠. 자, 한솔그룹 쪽 과연 다시 한번 리바운딩 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온다라는 언급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 여파 속에서 역시 고점을 찍고 나서 기술적으로 조정 명석을 아주 이쁘게 지금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돌파 한차 24,400원에 대한 돌파 한착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고점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저항대의 헤딩 자리이기 때문에 안착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목 매수 타이밍으로 공격 앞으로 잡으시다고 하더라도 23,500원에서 23,8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으셔야 될 것 같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을 뚫어내고 올라간다라면 이 여파 속에서 안착 시도 나오기 때문에 52,200원까지 단기 목표가. 하지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잡아드릴게요. 22,9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한솔케미칼 동사 역시 지금 시장에서 여파되고 있는 한솔 그룹발 수혜주 또한 과산화수나 라텍스 부분에서는 강점 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성을 좀 더 회피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두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격 앞으로보다는 보수적 대응으로 주도 섹터에 물려 죽더라도 주도 섹터에 물리자라는 관점으로 보수적 관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알파라이징 스타의 김도영 대표였고요. 오늘장 작전 타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망하더라도 주도주에서 장렬히 사망하자라는 작전 타임의 핵심 내용까지 들으셨고요. 자, 코스닥이요. 520선을 탈환했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오늘장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코스닥이 들썩이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테마주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쪽 관련해서 분석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관련 테마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좁혀보면 사실 김종은 장관 내정자 관련된 테마가 아닌가 싶은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이 부분 분석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틀 연속 상간 종목도 있다고. 네, 일단은 이틀 연속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테마주, 그러니까 김종훈 관련된 테마주가 지금 어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킬스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제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점상 갔었고 오늘도 점상하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그리고 모다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어저께 보신다라면은 상한가 마감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합까지 밀렸다가 거의 한 12% 상승대가 나왔다가 보합까지 밀렸다 다시 아래꼬리에 길게 나오는 모습. 불과 한 10분 만에 이런 모습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정보통신도 이제 예전에 이제 거래했던 회사하고 관계가 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오늘도 좀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다는 모습 좀 띄고 있고요. 이미 이제 먼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에서 조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었죠. 근데 오히려 어저께 보신다라면은 아침에 갭상 나온 게 고점이고 장 막판에는 뭐 다 보합권까지 뭐 장대 음봉이 나와서 마감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벤처 관련된 창투사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있지 않겠냐 싶었는데 시장에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고 새로운 쪽에서 새로운 기대감을 작용하는 쪽에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테마주를 좀 더 보신다라면은 반면에 이제 오늘 관련된 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강세를 좀 많이 띄긴 했었거든요. 어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테마주보다는 박근혜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도 조금 강한 모습을 띄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박근혜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보령 메디안스라든지 뭐 신우, 뭐 아가방 컴퍼니 모두 한 2%에서 3% 정도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써니전자 같은 게 하한가, 우성사로 잘만테크 모두 한 2에 3%대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일단 어쨌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어떤 장관들이 내정되냐에 따라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 다만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전과 같은 기대감이 있는 종목 위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목으로 일단 손바꿈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전에 올라갔으니까 단순하게 그 종목이 수혜를 입을 거라 생각으로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우리 개인분들이 지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비슷한 질문이지만 약간 다른 각도로 해서 정태근 전문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 굉장히 주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창투사라든가 이전에 많이 올랐던 테마에서 약간은 테마에 또 어떤 그 구운이 바뀌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써니전자 오늘 또 갑자기 하한가인 이유는 뭔지 전반적으로 박근혜 인맥 테마는 또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그 수남매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일단은 어떤 부분, 어떤 테마가 우선순위인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는 4월달 뭐 재보선에 뭐 신당을 창당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반등을 줬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왔었다가 다시 한번 신정부 출범 25일날 공식적으로 대통령 취임을 하게 예정이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쪽에서 이제는 박근혜 쪽으로 넘어갔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같은 게 아무래도 기존에 어떤 그 테마 쪽보다는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뭐 그 미래창조과학과 관련된 종목들 뭐 대한과학이라든지 영인프론티어 이런 종목들하고 그리고 오늘도 부각이 되고 있는 뭐 신내각과 관련된 뭐 관련 종목들 키스톤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부분들이 그 시장이 어느 쪽에 집중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테마는 바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굳이 한번 핑계를 대보자면 화면 우측 보게 된다면은 최저가가 873원이고요. 그리고 최고가지 현재 7,000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10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속에서 이만큼 위쪽으로 변동성이 크다면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익 같은 경우 1.7%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3만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6만원까지밖에 안 올라왔죠. 어떻게 본다면은 요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그런 표현이 어떤 시장에서 조금 수급구 논리로 조금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빼는 것도 크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적게 올랐기 때문에 좀 적게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는 좀 쉬어갈 구간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보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안철수 관련주들 최근에 써니전자가 강세를 보였듯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안철수 관련된 테마가 오늘은 좀 부진하지만 아직 4월 재보궐선거가 기다리고 있고 그 재료 때문에 올랐던 것을 감안해 보실 때 지금 당장 정리라기보다는 순환매 또 돌고 하는 이런 매기세를 감안하셔서 매매하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처음으로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이라고 아마 매일 유업을 한 번쯤 매매해 보시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아주 흐름이 좋네요. 상장 첫날인데요. 네, 제로투 세븐이 이제 일단 좀 전체적으로 뭐 혼조세로 움직이고 네네. 있지만서도 일단은 공모가 8,600원, 8,300원 상회하면서 13,000원 가까이, 그러니까 13,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장중에는 뭐 14,0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면은 한 13,000원 이상에서 가격이 마감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지난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 매출을 보신다면 1,760억 정도 매출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70억 정도, 70억에서 76억 정도 단기 순이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제로투 세븐이 이제 어쨌든 최근에 보면 신규 상장주가 뭐 아주 강한 모습을 띠면서 마감하는 종목은 많지가 않았다는 부분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제로투 세븐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좀 많이 반영되어 있었다는 부분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혼조세를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메일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제로투 세븐이 상장함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못 보고 있고 오히려 한 거의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기타 다른 특징주를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뭐 오늘 전체적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넥스지 같은 경우가 이제 지분 매각의 기대감 작용하면서 거의 상한가 근처로 오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 종목에서 좀 특징주가 있는데요. 마이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4년 연속 적자가 나오면서 관리 정보가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점 하한가가 나왔었고요. 또 엠텍비전은 오히려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불확실성을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오늘 이틀 연속 하한가로 마감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좋은 종목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더 크게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으면 조금 급등하지만 오늘 조금 분위기가 안 좋으면 바로 하한가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일부 특징주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자, 특징주 분석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흐름이 좋은 종목들 먼저 보겠는데요. DID 그리고 YD 온라인 그리고 누리텔레콤, SBS 모두 다 급등이네요.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요. 예. 일단 YD 온라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애니팡 차기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아침 쪽에서 7% 넘는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이전에 애니팡이란지 이런 그 관련된 게임들이 상당히 그 흥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7%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미지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YD 온라인 이전에 애니팡이라는 게임들 때문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전 그 작년 9월달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그 조이맥스라든지 그리고 위메이드와 관련된 그 자회사에서 윈드러너라는 게임을 출시하게 되면서 1,000만 건 이상 다운로드가 기록이 됐었지만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나왔던 그 언급됐던 위메이드, 조이맥스 이 종목이 강세를 보이지 못했듯이 마찬가지로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 차기작이 나오게 되면서 바닥을 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신규 출시작, 그러니까 방금 말씀 조이맥스, 윈드러너 같은 그런 그런 부분과 큰 변화가 없다면은 아무래도 이것도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그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부분을 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냐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아침 쪽에서 그 전일 쪽에서도 옴니텔이란지 옴니 시스템이란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 쪽에서도 연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전력 감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떤 그 전력 효율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최근에 좀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어떤 연속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 내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연속성상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넥스지 지분 매각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분 매각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회사 유동성이 확보가 되겠죠.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성 자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현금성 자산으로 인한 어쨌든 투자 이력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누리텔콤이 강세를 보인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오늘 쪽에서 10% 넘는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지금 테마주 성격이죠. 급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6% 반등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오늘 조금 부진한
관련한 쪽 혹은 뉴스가 있는 쪽 특징주 조금 더 살펴드리도록 합니다. STX 엔진은 BW를 발행하느냐 마느냐 아직까지 조회 공식 답변을 주지 않은 것 같고요. 금호 산업이 크게 밀리지만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좀 좋습니다. 그냥 순환매 중에 하나입니까?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0억 규모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BW 아직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발행한다고 해서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게 또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은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진 상황에서 추세를 훼손할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조선주 상당히 강하죠. 삼성중공업도 한 0.2% 정도에서 0.3%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한 1% 가까이 1.6%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대우조선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따라가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현대중공업도 일단 제일 지금 주가의 흐름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근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같이 올라가려는 모습 띄고 있다.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이 고점을 완벽히 돌파시킬 수 있느냐 모습을 체크하시고 대우조선해양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연출하면서 올라간다라면은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순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반면에 현대중공업이 덜 올랐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상승률은 더 클 수도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금호산업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우리은행에서 예금을 가압류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5%에서 6%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 이제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급등세를 보였었죠. 1,300원짜리 주가가 5,000원대까지 좀 단순히 말도 안 되는 기대감으로 좀 급등세를 보였다가 쌍용건설이 이제 자본 잠식을 당하고 금호산업도 역시 자본 잠식을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예금을 가압류 당했다 얘기가 나오면서 좀 6%대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제가 보기엔 금호산업에 대한 상승은 한번 상승세가 완전 끝났다라고 보시면서 여기서 저가 매수 단기 매수를 상승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은 있는 주식도 일단 현금화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무엇보다 조선주를 볼 때 대우조선해양의 흐름이 가장 대장주이지만 나중에 수익률은 정작 현대중공업이 키 맞추게 할 때 좀 확보될 수도 있는 측면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급적으로 최근에 뭔가 분위기가 몰려서 주가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일단은 추려봤는데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일단 리스트부터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인데 보시겠습니다. 한 7개 정도, 5개 정도 지금 뽑아봤는데요. 파트론과 SFA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네, 이것은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샀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신고가 냈던 종목들도 준비를 했는데 잠시 후에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지금 520선까지 탈환을 한 시점이어서 어떤 종목들이 코스닥을 이끌고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코스닥에 나와 있는 지금 신고가 내는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합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52주 신고가 종목들입니다. 디지털옵틱, 그리고 모베이스, KH바텍, 그리고 옵트론텍, 아모텍, BH, 이원컴텍. 자, 2월 18일 어제 종가 기준인데 정태근 팀장님, 일단 휴대폰이라는 공통된 분모들이 있고 오늘까지도 열어보면 다 신고가에서 크게 밀리는 종목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그렇죠. 작전 타임에서 김도영 대표님께서도 주도주에서 죽어야 된다. 냉정히 주도주는 이쪽이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매수 관점은 무리일까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IT 부품주를 봐야 되는데 이제는 그 IT 부품주가 반도체 쪽이 아닌 누구나 잘 알다시피 스마트폰 쪽으로 넘어왔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 S4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좀 전에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디지털옵텍이라든지 모베이스, KH바텍, 옵트론텍, 아모텍 전체적으로 삼성 갤럭시 시리즈와 연관성 있는 부품주들인데 아무래도 이런 그 갤럭시 S4란 그런 핑계거리를 잡은 이후에 여기에 어떤 실적이 이후에 좀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들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어떤 탑픽을 한번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렌즈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답이 나오죠. 디지털 옵틱 쪽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유원컴텍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디지털 옵틱 한번 보면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카메라
모듈 쪽으로 봐야 되는지를 한번 좀 설명도 한번 드려본다면은 일단 카메라 같은 경우에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800만 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갤럭시 S4가 나왔을 때 1300만 화소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그 화소를 더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자 갤럭시 S3에 들어가는 렌즈가 5개 정도 됩니다. 이 렌즈 가격이 한 개당 현재 1.38달러 정도에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화소가 증가했을 경우에 1.8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화소 전쟁에 대한 부분들, 화소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면은 이런 디지털 옵텍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나노스라든지 옵트론텍 이런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뭐 IR 필터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파트론, 삼성전기 이런 회사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기는 코스피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영향을 받는데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파트론인지 최근에 파트론도 상태 좀 강하죠. 파트론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면 카메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다 어떤 수혜 때문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상관없이 화소가 업그레이드 됐을 경우에 어떤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점점 친구가 형성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갤럭시 S4에 대한 출시가 가시화가 되기 전까지는 카메라 모듈 쪽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MWC라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모바일 관련된 신제품들이 이렇게 선보이고 하는 그런 아주 세계적인 행사인데요. 오늘 25일 우리 새 정부 출범하는 딱 그날 물론 현지 시각 기준이지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부품주 쪽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9시 30분 막 지났는데요. 이제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이제 출발 상황을 분석만 해주셨는데 오늘 30분을 보고 또 최근의 흐름을 보고 이렇게 투자하라 한마디씩을 요약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 네, 저는 어저께도 약간 현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약간 급할수록 돌아가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세가 꺾인다는 게 아니라 주가 상승은 역시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2000포인트 이상 보고 있지만서도 아직은 좀 대외의 변수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고 들어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까지는 급해서 돌아가자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어제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라는 말씀에 이어서 들어본 유창희 대표님의 오늘장 한마디였고요. 정태근 팀장님은요? 일단은 먼저 코스피 말씀드리면 코스닥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그러게 같아요. 저도 사실 코스닥이 궁금한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25일. 예전에 그 바카라 관련주 돼가지고 컴투스라든지 그 에이블시엔시 관련주들이 그 상당히 잘 가다가 어떤 그 대선이라든지 그리고 선거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꺾여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어떻게 본다면은 스마트폰 관련주들 그리고 대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 종목들이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아무래도 25일날 대통령 취임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그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리고 갤럭시 S4에 대한 가시화가 되기 전까지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단 뉴스가 노출이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좀 시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25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이 19일입니다. 7 더하면 26일이고 25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새 정부 출범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많이 있는 코스닥의 흐름 지금 좋아 보이지만 25일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오늘장 한마디 정태근 팀장님의 얘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발 상황 분석에 우리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 각 증권사별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우증권입니다. 대우증권에서는 61선 돌파 후 기간조정 국면에서의 대안은 중소형주다라는 말씀 내놓으셨고요.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원달러 환율 절상기에도 경기 민감주의 턴어라운드가 보인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외국인은 경기에 순응할 뿐이다라는 리포트 내용 내주셨고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만족스러운 순절 효과와 지속되는 중국 모멘텀, KTB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 기간 조정 예상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에 대한 리포트 내놓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우증권 리포트 현황입니다. 글로벌 시장과 역차별화에 성공하듯 하던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1940에서 2040포인트에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승 시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이 유효해 보이는 현황인데요. 음식료, 통신, 유틸리티 등 내수주와 IT, 자동차, 금융 등 낙폭과대주의 순환매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2013년 원달러 환율 강세 기조 속에 경기 민감주 중 반도체와 장비가 최선호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익은 줄어들어도 매출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자동차와 부품, IT 하드웨어, 화학 등의 업종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 내에서 저평가 매력을 더해 환율 하락기에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꼽아주셨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SKC 등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시장은 현재 엔저에 주목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1월 말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경기에 순응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월에 집중했던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2013년 실적 개선 기대를 나타냈던 IT와 통신, 두 번째는 외생 변수 발생에 따른 저가 메리트 업종이었던 자동차와 은행, 세 번째는 중국 관련 내수 업종에 대한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연동해 IT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증시 불확실성 변수가 많았음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기 흐름과 연동해 순매수 전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또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반등도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소비 대목으로 불리는 황금 연휴인 중국 춘절, 올해 역시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절 기간 소매 판매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춘절의 장기 연휴를 틈타 관광산업과 부동산 거래도 급증하며 호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춘절을 통해 확인한 중국 수요 회복과 양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분간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포트 자세한 내용 살펴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 0.05% 좀 상승세, 아무튼 큰 변화는 지금 없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자리 잡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른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주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만 부진했던 현상이 완화됐다는 점은 맞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다는 점에서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안에서 전략을 세운다면은 역시 코스닥 쪽 중소형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 안에서 좀 실적을 좀 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주 그리고 IT 중소형주 특히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실적 성장세가 4분기를 이후로 계속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재무장관 회의가 좀 끝나는 그러한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주 그러한 쪽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 시장이랑 좀 디커플링 그런 완화가 됐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당분간은 지수가 2000포인트 근처 왔을 때는 기관 쪽에서 환매 나오는 물량을 감안한다면은 중소형주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현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글로벌 이슈. 하지만 들여다보면 분명히 숨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키. 언제나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1조 5천억 달러 정도 재정 적재를 줄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이러면 공화당 쪽의 말을 좀 들어주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 한데요.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공화당하고 이제 시퀘스터 3월 1일부터 연방정부 재정지출 자동 삭감에 대한 법을 이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1조 5천억 달러의 규모의 재정 적자를 감축한다. 이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1기 임기 동안 매년 1조 달러 정도씩 그 적자가 났었거든요. 흑자로 돌리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이거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증세를 포함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공화당에서는 증세를 반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것은 1기 때부터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 의료 개혁에 대한 그 지출 감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보하는 선에서 공화당과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오랜 기간 그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담보로 어떤 정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해결 방안을 찾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오바마 대통령이 1조 5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데 안에서 자기가 주장했었던 의료 개혁을 일부 물러서겠다라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진 상태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지금 약간 부재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시퀘스트를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주가를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글로벌 뉴스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연준에서 내부적으로 사실 이 재정 국채 매입해주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 계속 돌리는 거에 대해서 중단하자라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고 들었었는데 일단 규모를 축소하자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다면서요. 예, 그 연준이 그 3차 양적안을 할 때 그 찬성했었던 의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이 약간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한 분은 피아날토라 그래서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고 또 하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생각하는 거가 그 전에 그 3차 양적안을 했을 때하고 좀 약간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연방은행 전체적으로는 그 실업률이 6.5%에 인플레이션이 2.5%의 포인트를 맞췄는데 이 두 사람은 약간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률이 0.1포인트 내려올 때마다 150억 달러씩 그 채권 매입을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3차 양적안 때 매월 850억 불씩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진다면 6.5%가 아니라 지금 실업률 7.8%니까 7%대 초반까지 내려올 것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좀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금융기관들이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이죠. 매입을 늘리면서 실용 위험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수익률, 저금리 기조를 없고 수익률 확대에 나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국채 매입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 벤 버냉키 의장과 마리오 드라기를 지도했던 사람이라고 피셔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총재를 8년째 했었거든요.
중앙은행 총재를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된다면 이 사람이 그때 벤버랭게한테 대공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거에 대해 맞춰서 이번에 사실 양적 완화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피셔가 된다면 결국 그 부의장의 자넷 앨런이나 이런 사람들 또 폴 크루그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더 먹혀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실업률 6.5%나 인플레이션 2.5% 그것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로 자금이 들어가는지 여기까지 확인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는 100% 신뢰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G20 회의 평가가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양적 완화 그리고 당국의 개입 명분을 동시에 줬다. 결국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거의 뭐 공감대를 얻어가는 분위기였어요. 일단 엔저가 용인이 됐고요. 예. 엔저가 용인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어저께까지 나는 해석이 약간 차이가 생겼습니다. 어저께는 지금 양적 완화를 인정한 상황에서 환율을 어떤 인위적으로 방어한다든가 아니면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시장을 자기들 시장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얘기가 약간 바뀐 게 뭐였냐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돈을 많이 풀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한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시장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자기들이 어떤 비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렇게 된 불만이 좀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한 문구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G20 국가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환율 유연성을 재고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율 방어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로 해서 주변 국가들이 통화가 절상이 되면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시장 개입을 정부가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게 좋게 표현한 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결국 통화전쟁을 일부 인정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환율 방어에 적극적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 정부 출범이 코앞인데 환율 전쟁이 약간은 조금 허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 우리 김동섭 이사님께서 이런 뉴스들을 통해 오늘장 좀 한 말씀 투자에 도움될 만한 조언 주신다면요. 사실은 지금 저는 지난번에 금리 인하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금통위 때요? 예,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 그게 이제 네. 김준수 하는 총재 입장으로서는 정부 눈치를 보지 않았다. 차기 정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때 금리 인하하는 게 참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네. 금리 인하 한다 해서 환율이 큰 영향을 줄 거냐라고 한다면 답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기대치로 먹고 살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그 기대치가 커져버리면 일단 환율에는 변화가 크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작용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뱅가드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눌릴 때 새로운 외국인 매수 주체가 나타나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차이나머니가 나타나면서 뱅가드 물량을 받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 수급은 좋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물에서 외국인 누적으로 19,000개 이상의 매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좀 기관에서 사후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좀 해주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외인들의 선물 매도 부분을 쇼커버링으로 유도하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국내장이 글로벌장과의 디커플링 됐던 부분을 빨리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못돼서 좀 아쉬운 마음 표해 주셨고 무엇보다 기관의 쇼커버링이 있어야만 디커플링의 완전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수급 전망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